네, 지금부터는 2020년을 지배한 두 번째 키워드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자, 이 총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고 또 그로 인해서 또 그의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도 바꾸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집값, 전셋값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일에 정부가 총 37곳을 또 다시 신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그런 조치도 내놨는데요. 자, 그래서 사실상 전국이 부동산 규제 지역이 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계속해서 안정화가 되고 있지 않은데 여전히 정부에서는 이게 꼭 정책 실패 때문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이 자리에 나오신 네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의 정책이 잘 먹혔으면 24번까지 나오진 않았겠죠. 인정하시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우리 그 장경태 의원이 국토위원회 소속이시잖아요. 아마 그래서 보다 이제 정확한 말씀들 많이 하시겠지만 어쨌든 정책이 효과를 잘 거두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만 그 부동산 정책 중에는 이제 공급 정책이 있습니다. 공급 정책 같은 경우는 김현미 장관이 표현을 빵의 표현을 해서 좀 그랬긴 했지만 어쨌든 집을 공급하고 아파트를 공급하는데 짧으면 4년 길면 10년 이렇게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대응한 정책의 효과는 우리 죄송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나타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 조치한 정책적인 효과는 그 다음 정부에 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걸 일단 전제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한은 이주열 총재도 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의 불안정성이 왔다기보다는 수급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고요. 그 얘기를 인용을 하더라도 적어도 서울에서는 부동산의 공급, 특히나 이제 그 신규 아파트의 공급이 좀 적었기 때문에 어떤 원인 중 하나라고는 저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마 우리 8.4대책이죠. 우리 정부에서 8.4대책에서 1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공급 정책도 세우고 적극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건 저는 그렇게 봐요.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강남 3구의 아파트값 잡는 것으로 자꾸 가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장경태 의원님처럼 1인 가구, 장경태 의원님처럼 청년으로 자기 집이 없는 경우에도 본인이 필요한 주거 공간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1인 가구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아니면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3항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가 쾌적한 주거 안정을, 주거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를 위해서 집값 안정책 플러스 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동시에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안정 정책 그리고 주거권 안정 정책 이 두 가지가 부동산 정책 전체의 쌍두마차로 가야 되는 건데 이런 면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 정책을 가져가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정도를 갖고 가면서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전세 불안 때문에 많이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그걸 인정을 하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로서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그 동탄 임대아파트와 관련해서도 한 축인 부동산 정책의 한 축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한 축인 이 부분에 대해서 부각하면서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었던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박 의원님은 어쨌든 정부 정책의 일부 실수가 있었던 부분들을 인정하는데 그 이전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량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정부에서 일관되게 얘기했고 김현미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집값이 오르지 않았다라고 인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단 말이죠. 불과 몇 개월 전에 경실련에서 52%의 집값이 올랐다라고 발표했을 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부는 4% 서울의 경우 10% 올랐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통계적인 싸움을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적 정서가 너무나 지금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면서부터 새로운 어떤 모색들을 찾고 정책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무능한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국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부동산 문제만큼 지금 민감한 이슈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초기에는 이 정부가 그 지방에 대한 그 집값이나 공급량 이것은 전혀 문제가 지금 지방에는 공실이 많이 지금도 있어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시장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공급을 끊어버리는 과정 속에서 공급량은 계속 충분하다라고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수요 공급의 원칙이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시장을 이념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공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제 일본도로 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와서 공급 얘기하고 지금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공급을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어느 누구도 이제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공급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이 정권 3년 동안 공급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빵 찍어내듯이 금방 못 찍어내는 그런 아파트를 3년 동안 왜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공급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규제 일변도로 모든 것들을 막아낸 상태에서 이제서 공급이 부족해서 시장이 폭등했으니까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그 이전의 내용들을 조금 반성하고 정책에 오류가 있었다라고 해야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해결책을 찾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박 의원님은 그나마 일부 그런 잘못이 있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공급이 지금 10년 뒤, 20년 뒤 그리고 과거 정부의 분명히 데이터로 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공급량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지금 줄어 있고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10년 동안에는요. 393군데의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서울시의회 용역보고서에 보면 26만 호가 공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갖는 거죠. 일단 짧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나 아마 우리 오신환 의원도 국회의원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었을 거고 여당 시기도 있으셨으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집값 문제가요. 그리고 일부 아파트 신규 아파트의 경우에 이게 이제 로또 분양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이 집값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사회적 불평등과 이 자산 격차가 상당히 심화되면서 생기는 사회적 불안감 그리고 박탈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대출 정책이든 세금 정책이든 간에 정부가 반응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동의해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 공급이 2013년부터 2016년까지요 한 80만 호 정도가 된 걸로 제가 아는데 이 중에 77.6%가 다주택자들한테 갔어요 집이. 네. 집이 필요한 신혼주택이라든지 내 집이 없는 이런 세대나 가구로 간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택시장 정책의 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든 반응하고 수정하기 위해서 노력들 했어야 되는 거고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부분을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서울시의 정책과 또 정부가 무조건 무한정 공급이라고 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공간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95%가 민간이잖아요. 우리 공공임대 주택은 한 5%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정부가 의지를 갖는다고 무조건 다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라도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수정 그리고 부동산의 공급이 아파트의 공급이 다주택자의 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출구 정책들에서의 이건 됐으니까 이제 입구 정책을 시동하고 가동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은 좀 자, 인정이 근데 됐으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청년 두 분이 하실 말씀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요새 청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다고 하거든요. 김병민 의원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요즘 정치권에 있으니까 여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젊은 사람들을 만나면 정치적인 얘기로 시작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 끝나는 얘기는 부동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호의적이었던 많은 젊은 청년들도 마지막 순간 가서는 제발 부동산 정책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읍소하면서 호소하는 얘기로 마무리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시작 출발은 박용진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선의로 시작했을 겁니다. 집은 막 주워 담으면서 사는 곳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사는 곳이 돼야 된다. 한 채 빼고 가진 거 한 채 빼고는 다 팔아라라고 얘기했던 게 2017년도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했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본인들 스스로도 청와대에 있는 핵심 참모들,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님이야 정말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집 한 채 딱 가지고 집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철학과 원칙을 지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박용진 의원님 같은 분이 참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인사조차도 결국은 직보다는 집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나오면서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세 차익을 받았던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적나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뭐 결국은 공급이 부족했던 문제라는 것은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얘기들이 돼버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솔직한 진단과 이로 인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정도의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박용진 의원님 얘기 주시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젊은 청년들이나 제가 보건대는 불이 나서 빨리 활활 타고 있는 불을 꺼야 되는데, 자, 소방서부터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이쪽에도 소방서를 짓고 저쪽에도 소방서를 지으면 나중에 언젠가 불을 끌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으로밖에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지난해부터 다락같이 올랐던 집값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잡을 수 있다고 자신했고, 변창흠 후보자도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그 잡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얘기 좀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청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24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 낼 때마다 어떻게 꼭 꿰어 맞춘 것처럼 그런 정책에 반응해서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차 3법이 처리되고 난 다음에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는 과정들을 보건대, 정부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볼멘 목소리가 왜 나오겠습니까? 시작은 규제 정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공급은 묶어놓고 규제 정책으로 일변도로 쭉 이어가게 되면서, 이렇게 정책을 시행한다면 우리의 의도는 옳으니까 결과는 옳게 나타날 거라고 하지만, 이미 집권 4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전 정부 탓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느 정도 공급의 긴 시간 때문에 현재 일어나는 효과는 전 정부에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던 그 엄청난 부동산 집값 폭등의 원인은 DJ 정부가 잘못해서 만들어낸 얘기입니까? 사실상 역사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을 통해서 풍선 효과처럼 여기저기 부작용들이 나타난 사례가 이미 전문가들을 통해서 규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정도 상태가 됐으면 이미 젊은 청년들이나 집을 갖지 못하고 있는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벌어서 집을 살 수 없는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떠한 방식의 공급 정책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집을 살 수 있는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의 이후, 그 이후에 새롭게 임명하겠다는 변창흠 후보자조차도 이러한 기본적인 초창기 인식에서 한 걸음도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정부가 불을 끌려고 하는 의지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출 수밖에 없고, 결국 내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실질적인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장의 변화가 있을 때만이 이 부동산 정책이 변할 거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 시한폭탄 돌리기의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든 국민들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2015년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빚내서 집사라고 하셨습니다. 2016년도 주택 공급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서 주택 공급을 조정하자, 줄여나가자라고 했던 게 2016년도 가계부채 대책 회의였습니다. 우리 IMF가 선정한 가계부채 위험국가 탑5입니다. 한국, 중국, 호주, 또 브라질 등이 있는데요. 계속 이 가계대출을 우리가 계속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이제는 집주인이 실거주인이 아닌 사실상 은행이 집주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 많은 청년들이 자기의 월급을 받아서 은행에 이자로 갚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제는 해결해 나가야 되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는 주요 정책 수단이 공급, 인허가, 과세, 대출, 금리입니다. 그러면 그중에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저금리 기조니까 해결할 수 없겠죠. 대출은 더 풀면 풀수록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인허가 같은 경우는 종상향이나 용적률 완화할 텐데요. 용적률 무분별하게 완화시키면 서울의 교통대란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공급은 최소 공급을 지금 결정해도 3년, 아무리 빨라도 4, 5년은 걸립니다. 그럼 지금 당장 공급을 결정해서 우리가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위 우리가 가장 좀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과세, 다주택자에 대한 혹은 투기 세력에 대한 제재를 통해서 부동산이 우리의 집이 실소유주에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서울시의 역대 지금 통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 매년 평균 9만 호 정도씩은 보급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보급되는 집주인이 과연 우리 청년들에게 돌아오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주들을 위한 우대 정책으로 되어 있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청년들이 소유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계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그동안 얘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공급이 충분한데 여기 대해서 세금 등에 대한 규제로 얼마든지 다주택자 문제들 해결할 수 있다. 집값 잡을 수 있다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크게 변함이 없다는 것이 아마도 장경태 의원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빚내서 집 사라고 했던 그 과거의 얘기들을 끄집어내면서 청년들이나 집 없는 서민들의 대출 부담들을 더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아니 제가 옆에서 만나고 있는 청년들은 제발 대출 좀 할 수 있게 길 좀 열어줘라. 대출해서라도 집을 살 수 있었던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데요. 왜냐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내가 갖고 있는 소득 수준에서 일정 부분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바탕으로 우리가 주거이동의 사다리라고 불리는 것처럼 전세를 살다가 그 금액을 모아서 집을 살 수 있는 사다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다리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장경태 의원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아니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좀 묻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지금 방식으로 집값 잡을 수 있습니까? 만약에 대출을 무분별하게 LTV 40에서 50 혹은 60, 70 허용하면 집값이 잡힙니까? 예를 들면 그 전세 자금 대출을 받든 주택담보 대출을 받든 모든 그 대출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에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건물주들이 그 돈을 받으면서 결국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당연히 이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출 완화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대출을 무분별하게 완화해서 안 되는 이유가 사실 이 이자보다는 이자 수입보다는 월세 수입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금리 레짐이 올릴 수 있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그러니까 건 너무 대출 한 가지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게 되는 건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말씀 주시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저는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대출을 만약 완화하면 네. 이 부동산 문제 해결된다고 보십니까? 대출을 LTV 규제함으로 한 인해서 70까지 부동산 올리고? 값을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제1금융권 등에서 대출을 통해 내 집 마련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꿈을 짓밟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이 닭이 분명한 먼저냐 아니 입장입니다. 먼저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투기 세력을 잡고 집값을 안정화시켜야 된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오른쪽 눈 갖고 왼쪽 눈 실눈 뜨면서 그것만 보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정부가 처음에 초기 공급 정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해야 하잖아요. 그 지금 이제 와서 공급 얘기하잖아요. 전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정책이 완벽한 한 가지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부동산처럼. 그리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라는 것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시장에 대한 신뢰,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것은. 그것을 전혀 배제하고 오래전부터 쌓여왔던 시장의 원리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조세 정책이라는 세금 정책을 통해서 규제를 해야 되는 측면 분명히 있어요. 주거 불균형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 나가야 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쪽에 대한 것을 완전히 차단하고 이제서 문제가 터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필요하죠. 그리고 다주택자들이 투기 세력으로 하는 것들 잡아야 되죠. 당연히. 근데 그 외에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인식하고 한쪽 눈만 보고 여지껏 왔던 거에 대해서 문제인식을 갖고 반성한 다음에 아 그래야 정책을 변경시켜서 수정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 책임지세요. 예, 아니 그렇게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제가 올 초부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공급 정책에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니까요. 그거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각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헌법 35조 3항의 그 정신을 그대로 보면 국가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하나는 민간 시장에서의 그거는 이제 시장에서 선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든 아니면 그 신혼부부든 간에 부모로부터 자산을 좀 증여세, 상속세 잘 내고 물려받은 게 좀 있고 본인이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부부면 신혼부부면 두 분이 합쳐서 충분히 갚아나갈 능력이 된다 그러면 저는 생애 첫 주택을 얻기 위한 생애 첫 주택을 얻기 위한 신혼부부에게는 지금처럼 이렇게 확 줄여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룸을 열어놓는 필요가 있다. 대출 정책에서도. 근데 다만 그거는 본인의 선택인 거예요. 시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국민의 50%는 지금 집이 없어요. 50%만 자가보험률이거든요. 그 나머지 지금 50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도 50%는 집이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확실히 한 분?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50%의 국민들에게 안정적으로 전세값 뛰지 않도록 월세 부담 없도록 본인의 지금은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 대부분이 본인 수입의 한 20% 정도, 5분의 1 정도를 그 주택 비용으로 이렇게 내고 있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전국 단위는 뭐 16.1%인가 그렇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는 한 20% 가까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죠.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1인 가구를 위한 청년 맞춤형 주택 공급해야 되고요.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공급해야 되고요. 또 저소득층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 노인 부부를 위한 이렇게 자꾸 해야죠. 그거 정부가 그 두 축을 다 해야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있어요. 우리 정부가 왜 지금 조심조심 하느냐면 왜 영끌 표현을 하면서 이 대출하는 걸 되게 주저주저 하느냐면 보세요. 아까 우리 장경태 의원님도 그런 비슷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저희가 8.4 대책으로 127만 원 공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한 4년부터 10년 사이에 공급이 막 차곡차곡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임대사업자들 이제 일몰되잖아요. 더 이상 혜택 안 주잖아요. 그럼 이제 4년 뒤부터 8년 뒤까지 요 사이에 또 차곡차곡 이게 이제 일몰됩니다. 그 문을 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이지 않습니까? 임대사업자들이 이게 시장으로 나와야 돼요. 네. 이게 어마어마해요. 이렇게 됐을 때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때에 정부가 무책임하게 그래 집 산다고 그러니까 막 대출해주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정부의 책임을 더는 거냐?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극히 생애 첫 두 채를 보유하려고 그러는 신혼부부의 경우에 그리고 그들이 충분히 자산 능력이나 월 소득이 충분히 갚아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했을 때 네네. 대출을 좀 열어줄 수는 있지만 정부가 이거를 무제한으로 열어가지고 박근혜 정부 시절처럼 뭐 빈대서 집 사라고 하기는 어려운 조건인 상황인 거 알겠습니다. 분명히. 자,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부동산에 대한 토론 이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박용진 의원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런 식으로 물량이 나와서 수년 내에 집값이 떨어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한마디만 것 하면 안 될까요? 같으네요. 아니, 다주택자 네. 물량들에서 연말에 막 쏟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성준 의원이 올해 8월 부동산 대책 나왔을 때 9월 달 가보세요. 조금 조정될 겁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계속해서 희망 고문하고 결국 부동산 값 잡힐 거다라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벌써 2017년부터 2020년에 와 있다니까요. 그 사이에 문재인 대통령 말 듣고 더불어민주당 말 듣고 나서 부동산 판 사람들은 엄청난 손해를 받고 그 손해를 받던 사람들 말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있는 참모들인데 전혀 듣지 않고 끝까지 집을 지켰던 사람들은 막대한 차익을 거두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대출 문제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현재까지 나타난 실패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막는다고 했을 때 결국은 그러면은 집을 살 수 있는 수단들이 다 막히는가? 그렇지 않고 결국은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목소리도 네, 정부가 정말 꼭 담아야 부동산 되는 것 얘기만 하면은 정말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